풍선을 터뜨려서 색깔로 딸이다, 아들이다, 케이크를 자르면 그 안에 아들인지 딸인지 쪽지가 들어있곤 합니다. 그거는 사실 그냥 우리는 때는 멋진 파티를 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원래는 임신한 이후에 32주 동안 의료진이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어떡해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혜지입니다. 네,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12월 2일 월요일에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 법안, 그중에서도 의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아이의 성별을 공개하는 젠더 리빌 파티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젠더 리빌 파티요? 네. 그야말로 성별을 공개하는 건데요. 외국에서 유행이었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풍선을 터뜨려서 색깔로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보여주거나 케이크를 자르면 그 안에 아들인지 딸인지 쪽지가 들어있곤 합니다. 변호사님은 처음에 아드님 가지셨을 때 어떻게 주변에 알리셨어요? 그거는 사실 그냥 우리는 때는 멋진 파티를 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다시 전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임신한 이후에 32주 동안 의료진이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어떡해요? 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덕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보시죠.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소개할 핵심 내용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조항이 맨 처음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극심하던 시대에 태아 성별에 따른 낙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980년대에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기기가 처음 도입됐거든요. 선호하는 성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낙태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성비, 남자의 여자의 성비가 불균형이 심해졌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1987년에 이 조항이 처음 도입된 거죠. 원래는 임신 주수에 무관하게 아예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성별 공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2009년에 의료법이 개정돼서 임신 32주 후에는 성별 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초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들이든 딸이든 다 귀하다. 산모만 건강하고 아이만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 뭐 이런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성비 불균형도 해소가 됐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출생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가 105.1명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의 성비가 104명에서 106명 정도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 태아 성별 감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수치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요. 지난 2월에 이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고려해서 이번 의료법에서 이 규정이 완전히 삭제된 겁니다. 그러면 의료진에게 태아의 성별을 묻는 행위도 알려주는 행위도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임신 13주에서 16주쯤 되면 태아의 장기가 완전히 형성이 돼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쯤에 의료진에게 당당히 기쁜 마음으로 성별을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소개해줄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실까요?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에 병원을 옮기는 경우죠. 본인의 진료 기록을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신설된 걸까요?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올해 2월에 수립된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이 계획을 밝히면서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개정안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집 가까운 1차 병원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좀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더 큰 병원에서 검사해 보고 싶다든지 다른 병원에서 좀 진단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네.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또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 절차가 정말 복잡해요. 맞아요. 지금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서 또 옮겨갈 병원에 가지고 가가지고 일일이 제출을 하고 한 번에 끝나면 좀 좋을 텐데 그게 어렵잖아요. 또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서류 떼와라 하면 다시 가서 또 떼오고 중복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며칠 동안 이 서류 처리하느라고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불편함만 가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진료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전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꼭 겪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진료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본인이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의료 기록을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송을 하는 방법이나 절차, 기한, 대리인의 요건 이런 진료 기록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의 편의가 상당히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에 또 소개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수술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서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나 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의 병상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앞으로 병상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져서 의료기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료법 시행 예정일은 언제일까요? 네, 대부분 법률안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각 세부 조항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폐지가 됩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의 질도 또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다뤄본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따끈따끈한 법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